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빛이 당신과 함께 천천히 시간을 잊도록 하세요. 이번에 공유할 오리지널 스토리. 남편은 상간녀에게 50억짜리 저택을 사주고 나에게는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나는 서명했고 1시간 만에 시댁을 파산시켰다. 길거리에 나앉은 16명의 가족 모두가 무너졌다. 변호사님, 계약금은 2억 원입니다. 이서연 사모님, 남편분께서 지금 내연녀에게 저택을 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김민지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떴을 때 나는 결혼기념일 케이크에 3번째 촛불을 꽂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 남편 박지훈이 허리가 가늘고 다리가 긴 젊은 여자애를 껴안고 서울 시내 최고가 주상복합인 더 팰리스 한남 분양사무소에 서 있었다. 배경벽에 붙은 50억이라는 가격표가 붉게 눈을 찔렀다. 손가락이 떨려 라이터 불꽃이 손끝을 핥았다. 고통에 나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잘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마치 5년간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맡아온 바보 역할처럼. 딩동, 또 다른 사진 한 장. 박지훈이 그 여자의 이마에 키스하며 손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서명은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듯 화려했다. 나는 그 서명을 알고 있었다. 지난주에 그는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야 한다며 회사 차량 보험, 갱신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 아마도 그 서류들 사이에 주택 구매 계약서를 끼워 넣어 내가 직접 동의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나. 22살이고 막 미스코리아진이 됐어요. 김민지 변호사의 3번째 메시지가 떴다. 지훈 씨가 그녀에게 티파니 전 세트를 사줬대요. 약혼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라이터를 내려놓고 이미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샴페인 잔에 비친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마치 내가 박지훈을 처음 만났던 자선 파티에 그 위선적인 미소들과 꼭 닮아 있었다. 자정이 되자 현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박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섰다.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 아직 안 잤어. 그는 식탁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접대 있다고 말했잖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양복 옷깃에 희미하게 보이는 립스틱 자국을 보니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 남자가 바로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결혼한 남자였다. 그를 위해 나는 유진그룹의 둘째 딸에서 손에 물 묻히고 사는 박지훈의 아내가 되었다. 더 팰리스 한남 구조는 좋던가요? 나는 내 자신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다. 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나를 몇 초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비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미 알았으니 서명해.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혼 합의서.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재산 분할 없이 나를 내쫓는 조항이었다. 심지어 내가 혼수로 가져온 포르쉐까지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유란에는 아내 측의 5년간 불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의 정자 활동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서가 내 금고에 잠겨 있는데도 말이다. 내일 비서 보내서 서류 받아올게. 그는 욕실로 향하며 몸을 돌렸다. 이 집은 팔 거니까 일주일 안에 나가. 샤워기 소리가 들릴 때 나는 휴대폰 연락처 가장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들려왔다. 이제 놀 만큼 놀았니? 아빠, 박 씨 집안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는 욕실 유리창에 비친 흐릿한 인형을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3분 후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다.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플랜 B 가동했어. 김민지 변호사에게서는 캡처 사진이 왔다. 더 팰리스 한남 거래 갑자기 중지. 분양사무소 아수라장. 마지막으로 경제뉴스 푸시 알림이 떴다. JN건설, 익명 제보로 재무조작 혐의, 주가 폭락으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욕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박지훈은 내가 선물한 에르메스 목욕 가운을 두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뭐라고? 그의 얼굴색이 급변했다. 어떻게 동시에 동결될 수가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나는 느긋하게 매니큐어를 바르며 그가 거실을 우스꽝스러운 배우처럼 뱅뱅 도는 것을 지켜보았다. 3분 동안 그는 7통의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에는 휴대폰을 소파에 세게 내던졌다. 이서연.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내게 달려들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마르지 않은 손톱을 불었다. 5년 전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던 거 기억해요? 그깟 종이 쪼가리 네가 보관하라고 했잖아. 그는 갑자기 굳어졌다. 제13조.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상기시켰다. 어느 한쪽이라도 외도 행위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배상해야 한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일어나 서재의 비밀 공간에서 금고를 꺼내 그의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문이 열리며 2개의 서류와 1장의 의료 기록이 드러났다. 당신의 불임 증명서 얼마짜리일까요? 나는 그의 눈앞에서 진단서를 흔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잊어버린 이 충실서약서 공증사무소에 사본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박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법원에서 우리 집 별장을 압류했어. 16 식구가 전부 쫓겨났다고. 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나는 이미 꾸려놓은 여행 가방을 들고 그의 멍한 시선 속에서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만. 그가 갑자기 달려들어 나를 붙잡았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이런 힘이.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공손하게 서류를 건넸다. 이서연 이사님, JN건설의 담보주식 51%가 이사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박지훈은 감전된 듯 손을 놓았다. 너 도대체 누구야?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밀어 올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사모님께서는 유진그룹 이강혁 회장님의 둘째 따님이십니다. 유진그룹 본가에 조각된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집사가 20명이 넘는 하인들을 이끌고 길 양옆에 늘어서 있었다. 나는 지미추 하이힐을 신고 차에서 내렸다. 빗물이 레드카펫 위에서 작은 물방울을 튀겼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사가 건네는 수건에서는 익숙한 라벤더 향이 났다. 나는 머리카락 끝에 물기를 닦고 고개를 들었다. 언니 이서진이 3층 롯디총 앞에서 레드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내 여행 가방은 하인들이 공손하게 받아들었다. 5년 만이었다. 박지훈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아버지와 다툰 후 나는 이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정원의 벚나무는 이미 3층보다 더 높이 자라 있었다. 예전에 언니와 나는 그 나무 아래서 아버지의 소장 와인을 몰래 마시곤 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 서재로 직행했다. 언니의 하이힐이 문 앞에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다. 예상보다 30분 늦었네. 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 쓰레기 버리기 아까웠어? 나는 그녀 곁에 앉았다. 익숙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다. 언니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내 온몸을 훑고 마지막으로 왼손 약지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반지는 팔았어. 나는 그녀의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했어. 언니가 갑자기 크게 웃었다. 그녀는 서류 더미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던졌다. JN건설 최근 3년간의 모든 이중 계약서, 재무 조작 증거,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지훈의 호텔 출입 기록 클라우드 백업 파일이야. 나는 서류를 펼쳤다. 손가락이 목어 숫자에서 멈췄다. 박지훈은 우리 결혼 3개월째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신라 호텔 출입 기록만 해도 17번이었다. 아버지는 화상회의 중이셔. 언니가 아이패드를 켰다. JN건설의 최대 채권은행을 인수하고 계시지. 그녀가 갑자기 내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내 그 충실서약서 완전 기발한 수였어. 회장님은 입으로는 철없는 짓이라고 욕하셨지만
뒤에서는 공증사무소 김 변호사님을 엄청 칭찬하셨다고.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년 전 급이 오는 밤, 아버지가 골동품 찻잔을 깨뜨리며 그렇게 시집 가려거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서재문이 갑자기 열렸다. 아버지가 익숙한 자단목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섰다. 목이 메어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억보다 더 쉬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갑자기 지팡이로 내 종아리를 가볍게 툭 쳤다. 사내놈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집을 나가? 나 이강혁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셨다. 거친 손바닥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이 빠졌구나. 그 두 마디에 나는 순식간에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책상으로 돌아서며 한마디 던지셨다. 내일 그룹으로 출근해. 부사장실은 비워뒀다. 그는 잠시 멈췄다. 박씨 집안일은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라. 숨 쉴 구멍은 남겨도. 나는 눈물을 닦고 언니와 눈빛을 교환했다. 숨 쉴 구멍. 나는 박씨 집안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없게 만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드레스룸에서 전투복을 고르고 있을 때 집사가 황급히 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박씨 집안 노부인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대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비싼 샤넬, 오뜨 꾸띠르 수트를 골라 입고 느긋하게 풀 메이크업을 했다. 언니가 어느새 문틀에 기대어 차키를 던져주었다. 새로 산 마세라티야. 들이받아도 내 책임으로 할게. 유진그룹 대문 밖.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7, 8명의 박씨 집안 친척들을 데리고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철문 너머로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막스마라 코트는 작년에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이서연, 이 재수없는 것. 김미숙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을 철창 사이로 뻗어 내 코를 가리켰다.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해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 당장 우리 지훈이 풀어줘. 나는 경비원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하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김미숙 여사의 짙은 향수 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 뒤에 서 있던 예전에 나를 무시하던 친척들은 이제 하나같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 사모님, 말씀 조심하시죠.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대개 아드님은 지금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을 겁니다. 재무조작은 형사 범죄니까요. 김미숙 여사의 통통한 얼굴이 돼지간색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귓가에 다가갔다. 제가 결혼할 때 사모님 아드님이 서명했던 충실 서약서 기억나세요?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박씨 집안에서 웃음거리로 여겼던 그 서약서가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것이다. 서약서 제7조에 따르면 외도한 측은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배상해야 합니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고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았다. 현재 JN건설의 시가총액은 80% 폭락했고 사모님 명의의 아파트 세 채는 이미 동결되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갑자기 뼈가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 뒤에서 항상 나에게 알도 못 낳는다고 비웃던 고모가 소리를 질렀다. 이 독한 년, 자기가 애도 못 낳으면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 나는 길가에 세워진 마세라티로 향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 돌아보았다. 아, 맞다. 대개 아드님 정자 활동성 0.3%라는 건강검진 결과서는 제가 각 언론사에 보내드렸어요. 차에 시동을 걸자 백미러에 김미숙 여사가 친척들 품에 쓰러지는 모습이 비쳤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언니 말이 맞았다. 복수의 쾌감은 오르가즘보다 10배는 더 짜릿했다. 유진그룹 본사로 돌아와 나는 바로 68층 전략투자부로 향했다. 아버지의 수석비서인진 실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형 화면에는 JN건설의 실시간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채 표시되어 있었다. 이 부사장님, 박지훈 씨가 아래 로비에서 뵙고 싶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올려보내세요. 박지훈이 경비원들에게 끌려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흠잡을 데 없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양복은 시든 배추잎처럼 구겨져 있었고 눈은 핏발로 가득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 5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5년 부부.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최윤아한테 저택 사줄 때 우리가 부부라는 거 기억은 했어요? 박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다 그 계집애가 나를 꼬드긴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그의 기름진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역겨운 기분이 들었다. 이 남자가 내가 가족과 연을 끊으면서까지 결혼하려 했던 남자라니. 아버지가 옳았다. 내 눈이 정말 삐었었다. 네가 왜 아직 여기서 무릎 꿇고 빌 수 있는지 알아? 나는 다리를 빼냈다. 내가 이 과정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금고에서 그 충실 서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서 조금씩 조각내 찢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종이 조각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나는 너희 박씨 집안이 죽지 못해 살게 만드는 걸 원해.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당연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유진그룹의 둘째 딸이 배상금조차 원하지 않을 때 박씨 집안을 기다리는 것은 파산보다 더 끔찍한 결말이라는 것을. 진 실장님이 때맞춰 들어왔다. 부사장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방금 저희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지훈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우아하게 일어나 스커트를 정리했다. 손님 배웅해드려요. 그리고 각 언론사에 알려주세요. 내일 오전 10시 유진그룹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사무실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서연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민지 변호사로부터 최신 가십이 도착했다. 최윤아가 지금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이가 박지훈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이제 쇼는 막 시작됐을 뿐이야. 유진그룹 둘째 딸, 재벌가 며느리에서 이혼녀로, JN건설, 오너 아들, 외도로 파경, 새벽 6시, 내 휴대폰은 각종 뉴스 앱의 푸시 알림 소리로 시끄러웠다. 화면에는 5년 전 내 결혼식 사진과 어제 유진그룹 앞에서 찍힌 파파라치 컷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경제신문이 가장 악랄했다. 신데렐라는 원래 공주님, 눈먼 부많은 왕국을 잃다. 나는 맨발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유진그룹 정원에는 이미 7, 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은 담을 넘으려는 기자들을 막고 있었다.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아직 잠옷 차림이었다. 이것 봐. 그녀가 아이패드를 내 침대 위로 던졌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유진그룹은 KNB은행 지분 62%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NB은행은 JN건설의 최대 채권은행입니다. 여성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KNB은행은 오늘 아침 법원에 박 씨 일가의 모든 자산 동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회장님은 한번 손대시면 무섭다니까. 박 씨 집안은 이제 수도세도 못 낼걸. 나는 SNS를 열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이 사건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서연 실체, 박지훈 이혼, 더 팰리스한 남주인. 세 번째 검색어에 눈길이 갔다. 클릭해보니 역시 아버지의 솜씨였다. 그 50억짜리 저택은 이제 유진그룹의 자산으로 귀속되어 있었다. 최윤아는 뭐래? 언니가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 앨범을 열었다. 아주 볼만해졌어. 이 멍청한 게 2시간 전에 SNS에 글을 올렸더라. 사진 속 최윤아는 실크 잠옷을 입고 살짝 부른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글 내용은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였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상간녀 언니,
뱃속에 그 고깃덩이가 50억짜리인가요?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집사가 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기자회견이 10시에 시작됩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도착했습니다. 3시간 후 나는 유진그룹 빌딩 1층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이 아르마니 파워수트는 언니가 직접 골라준 것이었다. 짙은 네이비블루 색상이 내 피부를 눈처럼 하얗게 보이게 했다. 진주 귀걸이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것이었다. 박지훈 씨의 외도 행위에 대해 저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PPT 재생을 지시했다. 대형 스크린에 즉시 박지훈과 최윤아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가 나타났다. 촬영 날짜는 우리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때 그는 뉴욕으로 출장 간다고 했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박지훈 씨가 최윤아 씨에게 보석과 고급차를 사주며 사용한 내역입니다. 총 40억 원에 달하며 모두 JN건설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JN건설의 재무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당국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JN건설의 최대 채권자인 KNB은행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파산 구조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말은 폭탄처럼 회견장을 터뜨렸다. 한 여기자가 앞줄로 비집고 나왔다. 이서연 부사장님, 부친께서 이 결혼을 반대하셨고 그로 인해 5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으셨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나는 눈을 내리깔고 미소 지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적절한 슬픔을 담은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공기와 같아서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숨이 막힌다는 것을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숨막히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단해요. 이번 발언으로 유진그룹 주가가 3%나 올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진 실장님이 급하게 들어왔다. 부사장님, 박씨 집안 별장이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16식구 모두 쫓겨났고 김미숙 여사는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나는 손목에 까르띠에 팔찌를 돌렸다. 어느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모든 비용은 반드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전하세요. 나는 일어섰다. 차 준비해줘요. 전 시어머니나 한번 뵈러 가야겠어요.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 밖. 나는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김미숙 여사를 보았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귀부인은 이제 넝마 인형 같았다. 옆에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운 박씨 집안 친척들이 앉아있었. 환자는 즉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만 보호자들이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박지훈의 고모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양팔을 벌려 병상을 막아섰. 나는 한때 나에게 호통치던 이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지금 그들은 하나같이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피로가 가득했다. 구석에서는 박지훈의 사촌 동생이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껴안고 있었다. 작년에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박 사모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어서 문병 왔습니다. 나는 샤넬 핸드백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보증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5천만 원입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박지훈의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서연아, 그게 이 일을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물론이죠.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이자는 은행 일반 대출금리로 계산하죠. 담보는요. 병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김미숙 여사가 갑자기 몸부림치며 일어났다.
마른 손가락이 내 손목을 잡았다. 너 정말 독한 년이구나.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제가 유산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애 하나 간수 못하는 게 무슨 박씨 집안 며느리냐고요.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돌아서서 나가다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 병원비는 외상으로 달아둘 수 있어요. 하지만 떼어먹을 생각은 마세요.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법원에서 방금 박씨 집안 모든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승인했거든요. 복도에서 나는 급히 달려오던 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양복은 온통 구김투성이었다. 나를 보자 확연히 굳어졌다. 어머니는 어떠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서연아, 제발. 적어도 우리 아버지만이라도 먼저 나오게 해줘. 고혈압이 있으시단 말이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박만호 회장은 경제범죄 혐의야.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어. 나는 앞으로 2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최윤아의 임신 진단서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주에 이미 낙태 수술을 받았더군요. 병원을 나설 때 하늘에서는 가는 비가 흩날렸다. 나는 차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윤아의 그 SNS 게시물은 이미 삭제되었지만 네티즌들의 캡처본은 더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재밌는 거 알아냈어. 그 최윤아 아이비리그 학력도 가짜고 성형 전 얼굴은 거의 교통사고 현장 수준이던데 인터넷에 뿌릴까? 나는 답장했다. 아니, 아직 며칠 더 날뛰게 놔둬. 차가 도심을 지날 때 나는 기사에게 더 팰리스 한남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다. 그 50억짜리 저택문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몇몇 인부들이 지훈과 유나의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적힌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었다. 나는 차창을 내렸다. 비단실 같은 빗줄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눈물처럼 차가웠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최윤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 씨 돌려드릴게요. 제발 그 사진들은 뿌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무슨 사진이요? 제가 롬살롱에서 일했을 때 그녀가 흐느꼈다. 지훈 씨가 그 사진들이 공개되면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나는 비에 젖어 흐릿해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최윤아 씨, 박지훈은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본인 걱정이나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앞자리의 비서에게 말했다. 그녀의 모든 흑역사를 모아서 모든 연예 매체에 보내세요. 특히 가짜 임신으로 돈을 뜯어낸 부분을 강조해서요. 집에 돌아오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그는 JN건설의 지분 구조도를 보고 있었다. 이제 놀 만큼 놀았느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나는 그의 뒤로 가서 부드럽게 어깨를 주물렀다. 이제 막 시작인데요. 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셨지만 내 손길을 피하지는 않으셨다. 박만호 그 늙은 여우, 해외에 아직 역외 회사를 몇 개 숨겨두고 있어. 알아요. 나는 몸을 숙여 그가 표시해둔 곳을 보았다. 케이맨 제도와 버진 아일랜드에 각각 하나씩 총 자산은 약 2천억 원 규모죠. 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셨다.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쳤다. 꽤 빨리 알아냈구나. 조사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결혼 2년 차에 박지훈이 잠꼬대로 말하는 걸 듣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크게 웃으셨다. 책상을 치며 좋아, 좋아, 좋아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 한 부를 꺼내셨다. 내일 스위스로 가거라. 박씨 집안의 마지막 퇴로를 끊어버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박씨 집안의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였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기억해라.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한다.
침실로 돌아와 나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5년의 결혼 생활은 눈가에 잔주름을 남겼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빛났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김민지 변호사로부터 최신 소식이 도착했다. 최윤아의 흑역사가 이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네티즌 수사대가 그녀가 진수룸 살롱에서 일했던 시절의 예명, 서리까지 밝혀냈다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보석함을 열었다. 가장 아래층, 그곳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날짜는 내가 박지훈의 외도를 알기 2주 전이었다. 그때 나는 기쁨에 겨워 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 했지만 병원으로 가던 길에 그와 최윤아의 침대 사진을 받았다. 따뜻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손끝에 물기를 보며 웃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어리석었던 사랑을 위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일 것이다. 내일 해가 뜨면 이서연은 완전히 다시 태어날 것이다. 유진그룹 본사 68층 임원 회의실. 20여 명의 부서장들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군거리던 소리가 순간 멈췄다. 오늘부터 제가 그룹 전략 투자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나는 샤넬 핸드백을 회의 테이블 끝 5년간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에 놓았다. JN건설과 거래 관계가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합니다. 재무총괄이사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부사장님, JN건설과의 세계 합작 프로젝트에는 이미 1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실 채권으로 처리하세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법무팀은 오늘 퇴근 전까지 해당 기업들에게 계약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질문 있습니까?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5년 전 이 사람들은 모두 뒤에서 나를 몸만 갖다 바친 재벌집 딸이라고 불렀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오직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언니가 이미 내 사무실 문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멋진데 이 부사장. 재무팀류 이사님, 나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나는 재킷을 벗고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이 높이에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JN건설 본사 건물은 회색빛의 장난감 블록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박지훈, 방금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대. 언니가 휴대폰을 흔들었다. 그의 삼촌인 박만철이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느라 정신없다더군. 나는 컴퓨터를 켜서 명단 하나를 띄웠다. 이것들은 박씨 집안의 핵심 관계사들이에요. 내일부터 유진그룹 산하 모든 은행은 이들에게 대출을 중단합니다. 언니가 휘파람을 불었다. 식량도 물도 끊어버리겠다? 이건 박씨 집안을 산채로 굶겨 죽이겠다는 거잖아. 굶겨 죽이는 건 너무 자비롭지. 나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이것 좀 봐요. 화면에 일련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언니의 눈이 커졌다. 박씨 집안의 해외 자금, 케이맨 제도의 역외 회사는 명목상으로는 수출입 무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박씨 집안의 자금 세탁 통로였어요. 나는 최근 거래 기록 하나를 확대했다. 박만호가 3일 전에 500억 원을 송금했더군요. 퇴로를 마련해 둔 거죠. 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동결할 수 있을까? 좀 복잡해. 현지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거든. 나는 파일을 닫았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마침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다. 부사장님, 한태준이라는 분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씨 집안 해외 자산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나와 언니는 눈빛을 교환했다. 5분 후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잘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서연 부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오래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한태준 대표님은 TH 인터내셔널 창업주이시죠. 그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그리고 박만호 회장의 20년 전 사업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언니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떴다. 잠깐만요, 한태준. 당신 한태석 씨 조카 아니에요? 한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삼촌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12살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한태석. 2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운의 천재 사업가.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자 투신 자살했다. 아버지는 그것이 결코 자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었다. 한태주는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박씨 집안이 최근 5년간 역외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산 명세입니다. 그들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USB를 받아들고 경계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한태준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박만호가 피해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에 설인증 오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한 대표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대표님, 삼촌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네요. 한태준이 떠난 후 언니가 흥분해서 책상을 쳤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야. 그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박씨 집안 해외 자금은 한 푼도 못 빼돌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절묘하지 않아? 우리가 막 박씨 집안 해외 자산을 알아내자마자 그가 자료를 들고 찾아왔잖아.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언니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까이서 지켜봐야지. 그녀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화면에는 방금 추가한 한태준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떠 있었다. 오후 3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내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부사장님, 박지훈 씨가 아래 로비에서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폭우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유진그룹 빌딩 앞 광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주위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꽤 모여 있었다. 그냥 무릎 꿇게 둬요. 나는 커튼을 쳤다. 2시간 후 비는 더욱 거세졌다.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박지훈 씨가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 유리문 밖, 박지훈은 흠뻑 젖은 채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다. 내가 나타나자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다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부서졌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박씨 집안을 용서해줘. 나는 처마 밑에 서서 그가 상갓집 개처럼 기어오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5년 전 자선 파티에서 그토록 신사답던 남자는 이제 수염이 덥수룩하고 양복에는 진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귀공자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씨 집안을 용서해달라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그냥 실수로 유산한 것뿐이잖아.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라고. 박지훈은 온몸을 떨었다. 난 몰랐어. 네가 임신한 줄 알았잖아.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진단서가 침대 머리맡에 있었어. 그날 밤 당신 어디 있었어? 최윤아랑 신라호텔에서 자고 있었잖아. 구경하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박지훈이 갑자기 달려들어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다 그 계집애가 꼬드긴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옆에 있던 경비원을 쳐다보았다. 눈치를 챈 경비원이 세차용 물통을 들고 와 박지훈에게 그대로 끼얹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지훈 씨,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죠. 나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돌아섰다. 내일 법원에서 박씨 집안 본가를 경매에 붙일 겁니다. 본인 개인 물품이나 챙기러 가보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층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박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음이 약해졌느냐?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우스울 뿐이에요. 저런 인간 때문에 제가 5년이나 아버지와 등지고 살았다니. 아버지가 돌아섰다. 눈빛이 복잡했다. 그때 내가 반대한 건 단순히 집안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박만호 그 인간은
수단이 너무 더러워. 한태석의 죽음도 그놈 짓이야.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다. 20년 전 그 인수합병 전쟁 때 박만호가 한태석의 브레이크에 손을 썼어. 사고로 위장하려고. 나중에 증거가 부족해서 업무상 배임으로만 기소됐지.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박지훈이 내게 접근한 것도 아마 박만호가 시켰을 거다. 유진그룹의 힘을 빌리려고 속임에 스꺼웠다. 그 로맨틱했던 우연들, 정성껏 준비했던 서프라이즈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니. 박지훈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 한태준이 찾아왔다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집안 해외 자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줬어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20년을 참았으니 이제 움직이는 건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일 거다. 그는 일어섰다. 너희가 협력하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지는 마라. 한씨 집안과 우리 집안도 과거에 얽힌 인연이 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홀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비는 이미 그쳤다. 네온사인이 젖은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민지 변호사로부터 링크가 도착했다. 박지훈 무릎골 코재결함 요구가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다. 영상을 클릭하자 내 차가운 표정과 박지훈의 비참한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댓글창은 압도적으로 나를 지지했다. 잘했다. 저런 쓰레기는 당해도 싸다. 이서연 언니 완전 사이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나와 박지훈의 결혼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고 그는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라이터에서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다. 사진 가장자리가 오그라들며 검게 변했고 마침내 제가 되어 재떨이에 떨어졌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한태준이 내일 저녁 식사하자는데 협력 방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 싶대. 그러니 못하는 냄새 안 나? 과거. 나는 창문을 열어 마지막 남은 재를 밤바람에 날려보냈다. 내일 법원 경매 같이 가줘요. 언니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박지훈 망신 주러 가려고? 아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내 결혼 반지를 되찾으러 가려고요. 내가 팔아버렸던 그 오케로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일 박씨 집안 자산 경매에 나올 것이다. 나는 그 반지를 끼고 박씨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한태준의 전용기가 케이맨 제도에 착륙했을 때 열대의 햇살이 활주로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선글라스 너머로 그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자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계단을 내려오자 바닷바람이 쉬폰 스커트 자락을 날렸다. 한태준이 차가운 코코넛 주스를 건넸다. 현지 법원은 이미 동결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증거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의 클래식한 제규어에 올라타 나는 태블릿 PC를 켰다. 박씨 집안의 이 역외회사 지분 구조는 아주 복잡하군요. 5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교차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태준은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며 다른 손으로 서류철을 건넸다.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의 등록 주소지가 JN건설의 버진 아일랜드 자회사와 동일합니다. 실질적인 소유주가 박만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가 유리 외벽의 건물 앞에 멈췄다. 한태준이 내 쪽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주었다. 준비됐습니까? 이 부사장님, 오늘 이후로 박씨 집안의 해외 자산 2천억 원은 완전히 동결됩니다. 내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했다. 승리의 전주곡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박만호의 자산 은닉 혐의를 입증해서 그가 감옥에서 몇 년 더 썩게 만드는 거죠. 3시간 후 우리는 갓 나온 법원 판결문을 들고 건물을 나섰다. 한태준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미행이 붙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길 건너편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재빨리 몸을 돌렸다. 옆모습만 스치듯 보았지만 나는 그가 박지훈의
사촌 동생 박대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박씨 집안이 벌써 냄새를 맡았나 보군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은행으로 가죠. 조지타운 로열뱅크의 금고 담당 매니저는 법원 서류를 보자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심한 억양에 영어로 설명했다. 이 자금은 어제 막 이체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요? 스위스 취리히 은행입니다. 계좌명은 그는 기록을 뒤적였다. MWW 인베스트먼트. 나와 한태준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MWW. 최윤아의 이니셜. 기가 막힌 금선 탈각의 계책이었다. 은행을 나와 나는 즉시 언니에게 전화했다. 최윤아의 여권 기록 좀 확인해줘. 최근 출국 기록이 있는지. 한태준은 차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박만호 그 늙은 여우. 아마 아들을 시켜 내연녀 이름으로 자산을 옮긴 모양입니다. 스위스로 쫓아가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그가 연기를 한 모금 내뿜었다. 아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한태준은 노트북을 열고 그림자라는 닉네임의 해커와 연결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최윤아의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것 보시죠. 한태준이 기록 하나를 가리켰다. 어제 5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오늘 오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현금으로? 그걸 다이아몬드로 바꿨군요. 그가 세관 신고서 한 장을 확대했다. 최윤아는 오늘 아침 취리히에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500억 원 상당의 나석을 신고했다. 나는 깨달았다. 다이아몬드는 휴대하기 쉽고 추적이 어렵다. 박씨 집안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윤아 지금 두바이 버즈알 아랍 호텔에 있어. 박지훈의 가족 카드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했대. 나는 즉시 김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근 두바이행 비행편 좀 알아봐줘요. 뭐라고요? 박지훈은 이미 2시간 전에 출발했다고요? 한태준이 노트북을 덮었다. 그들을 막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 더더이 양양하게 놔두죠. 한 가지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아버지가 축하 파티를 열어주실 겁니다. 한태준은 내 뜻을 알아차리고 웃었다. 뱀을 굴에서 끌어내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스커트에 주름을 폈다.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겁니다. 일주일 후 유진그룹 본가는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내 28번째 생일 파티는 왕실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열렸다. 도시의 모든 명사들이 참석했다. 아버지는 특별히 스위스에서 최고의 셰프팀을 초빙했다. 정원에는 크리스털 궁전 같은 투명 텐트가 설치되었다. 박지훈이랑 최윤아 어젯밤 두바이에서 돌아왔대. 언니가 내 귓가에 속삭이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네가 말한 대로 박씨 집안에 일부러 정보를 흘렸어. 나는 전신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정리했다. 이 디올 오뜨 꽃띠르 드레스는 아버지가 주신 생일 선물이었다. 와인색이 내 피부를 응고된 우유처럼 보이게 했다. 거울 속 여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더 이상 사랑에 미친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한태준 씨는 왔어요? 언니가 입을 삐죽였다. 방금 도착했어. 장미를 한 트럭은 가져왔더라. 촌스럽게. 파티가 시작된 후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한태준은 샴페인 타워 옆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사람들 속에서 유독 돋보였다. 이 부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가 파란색 벨벳 상자를 건넸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앤티크한 열쇠가 들어있었다. 프랑스에 있는 저희 집안의 와이너리 열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삼촌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곳이죠. 이 선물은 너무 과분합니다. 내가 막 거절하려는 순간 유난히 눈에 익은 웨이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쟁반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급히 걷고 있었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 걸음걸이와 이마의 곡선, 박지훈이었다. 나는 한태준의 손목을 살짝 쥐고 눈짓을 보냈다.
그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아버지가 축사를 하고 계셨다.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무대 위에 서 있었지만 곁눈질로는 박지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웨이터들 사이에 섞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음료 테이블 앞에 멈췄다. 내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며 아버지가 잔을 들자 만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내가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을 막 마시려는 순간 한태준이 갑자기 나타나 나를 툭 쳤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죄송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사과하며 동시에 내 손바닥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나는 화장을 고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쪽지를 펼쳤다. 술에서 GHB, 물뽕, 검출, 경찰에 신고했음. 거울 속 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GHB, 속칭 물뽕.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박지훈이 내 목숨을 노렸던 것이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경찰이 이미 조용히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박지훈이 2명의 사복 경찰에게 구석에서 제압당하는 것을 보았다. 마스크가 벗겨지자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예요. 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최윤아가 시킨 짓이에요. 그녀가 이서연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면 자산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태준이 옆에서 차갑게 웃었다. 경찰관님, 저는 이 남자가 샴페인에 약을 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술잔은 이미 검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제 차에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로 확인한 결과 GHB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박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서연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 그 계집애가 시킨 거야.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내 하이힐 끝이 그의 손가락에서 불과 1인치 거리에 있었다. 어떤 계집애요? 당신이 50억 주고 저택 사준 그 계집애? 경찰이 박지훈을 데리고 나갈 때 모든 하객들이 술렁였다.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파티를 계속하라고 선언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내일 이 사건이 도시 전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사람들이 흩어진 후 나는 한태준에게 잔을 들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가 내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박씨 집안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파티가 끝난 후 내가 막 떠나려 할 때 안경을 쓴 젊은 여자가 나를 막아섰다. 이 부사장님, 저는 경제주간의 도소월 기자입니다. 드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나는 경비원에게 길을 터주라고 지시했다. 도소월이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최윤아 배우의 누군가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는데 박씨 집안 외에 제3자가 그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누구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송금처가 진수라는 계좌였습니다. 그녀가 안경을 밀어 올렸다. 최윤아가 예전에 일했던 룸살롱입니다. 침실로 돌아와 나는 USB 안의 자료를 확인했다. 자금 기록 외에 최윤아와 흐릿한 인형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마지막 파일은 20년 전 낡은 신문 스캔본이었다. 제목은 천재사업가 한태석, 교통사고로 사망, 인수합병 전쟁과 관련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만호 옆에 잉크로 얼굴이 지워진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 사람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에 숨이 멎었다. 아버지가 소장하고 계신 시계와 똑같았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최윤아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네가 지훈 씨를 잡혀가게 만들었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만하시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의 그 5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박씨 집안은 그 출처를 알고 있나요? 전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뚜뚜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한태준에게 전화했다. 진수룸 살롱의 배우 소유주를 알아봐 주세요. 누군가 최윤아를 이용해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복수극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박씨 집안은 단지 무대 위의 꼭두각시일 뿐 배우에는 더 큰 검은 손이 있었다. 생일 파티에 그 독이 든 술잔은 어쩌면 나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JN 건설 본사 건물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동시에 내 앞으로 뻗어왔다. 이 부사장님,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JN 건설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오늘 박지훈 씨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윤아 씨는 부사장님께서 불임으로 인해 심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으로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언니가 배치한 6명의 경호원이 인간벽을 만들어 기자들을 막았다. 엘리베이터는 32층 이사회 회의실로 직행했다. 문이 열리자 시끄럽던 의논 소리가 순간 멈췄다. 20여 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표정은 각양각색이었다. 박지훈은 주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사흘 밤낮을 센 사람처럼 잿빛이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직무대행을 맡은 박만철, 한때 나를 알못 낳는 암탉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박씨 집안의 둘째 삼촌이 앉아 있었다. 최신 주주 명부에 따르면 저는 JN 건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분 증명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편을 제안합니다. 박만철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다. 이서연, 너무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 JN은 우리 박씨 집안 3대의 피와 땀이야. 이제는 제 것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른 서류 한 부를 꺼냈다. 그리고 이사님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유진은행은 JN 건설이 빚진 2조 3천억 원의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서연아,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이 부사장이라고 불러주시죠. 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첫 번째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박지훈 씨의 대표이사직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 손이 가장 먼저 올라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몇몇 이사들이 눈치를 보며 따라 손을 들었다. 대부분은 상황을 보고 태세를 전환한 소액 주주들이었다. 마지막에는 박씨 집안의 먼 친척들까지 떨리는 손을 들었다. 박만철과 박지훈의 측근인 왕이사만 버티고 있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는 잿빛 얼굴의 박지훈을 보았다. 박지훈 씨는 즉시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박지훈이 갑자기 폭발하며 서류철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이서연, 이 미친년.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 집안을 전부 망쳐야겠어? 나는 느긋하게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일련의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박지훈 씨는 회사 자금 총 870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내연녀에게 부동산과 보석을 사주는 것 등을 포함해서요. 나는 다른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 정도면 그를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박지훈은 뼈가 발라진 생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경비원에게 박지훈 씨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박지훈이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면서 갑자기 뒤돌아 소리쳤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내일 뉴스나 기대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큰일 났어. 그녀가 침실로 뛰어들어오며 아이패드를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 최윤아는 모 방송사에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백호처럼 하얗게 울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의사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서연 씨는 선천성 자궁기형으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박씨 집안은 동정심에서 대리모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최윤아가 흐느끼며 계약서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것은 저와 박지훈 씨가 맺은 대리모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심리가 왜곡되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소위 대리모 계약서를 클로즈업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내 서명이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임 의사라는 여자가 내 의료 기록을 제시했는데 내가 2년 전에 자궁 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아이패드를 빼앗았다. 이거 전부 위조된 거야.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녀는 방송에서 네가 불임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상해져서 박 씨 집안에 복수하는 거라고 암시했어. 그녀가 다음 영상을 틀었다. 봐, 벌써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 이서연 불임 복수라는 해시태그 조회수가 3억을 돌파했어. 댓글창은 난리가 나 있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 박 씨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했지. 불임이라고 사회에 복수하다니 너무 무섭다. 박지훈이 바람피운 건 잘못이지만 대리모 계약서까지 위조하다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 임 의사라는 사람 좀 알아봐줘요. 이미 알아봤어요. 김민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본명은 임미경 산부인과 의사였던 건 맞지만 3년 전에 뇌물수수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마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장 법원으로 내려오너라. 30분 후 우리는 대법원 민원실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부른 최고의 변호인단이 소장을 제출하고 있었다. 최윤아와 임미경을 명예훼손죄, 공문서 위조죄로 고소하는 내용이었다. 부족합니다. 내가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이 가짜 서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야 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병원에 내부자가 있다. 나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휴대폰에 저장된 건강검진 결과를 찾아보았다. 지난달 아산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 결과였다. 보고서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병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전자기록을 조회하자 화면에는 놀랍게도 자궁절제술 후 경과 관찰이라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었다. 시스템이 해킹당했어. 언니가 즉시 기술팀에 전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차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어떤 기자는 심지어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 부사장님, 정말 불임 때문에 박 씨 집안에 복수하신 겁니까?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커튼을 쳤다. 누군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박 씨 집안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 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에 잠겼다. 최윤아 배우에 분명 누군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사가 한태준 대표님이 방문했다고 알렸다. 그는 급히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알아냈습니다. 그 가짜 의사 계좌에 최근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처는 진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언니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또 진수야. 도소월 기자가 맞았어. 최윤아 배우에 정말 누군가 있었어. 한태준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수를 조사하다가 그 배우의 지주회사가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유진그룹 산하의 한 자회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태준의 말은 폭탄처럼 거실에 터졌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유진은 룸살롱 사업에 손댄 적이 없어. 한태준이 지분 구조도를 건넸다. 4단계의 유령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익자는 이강혁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모함이야.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서연아, 너는 아빠를 믿지? 나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당연히 믿죠. 누군가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어요. 제 명예를 더럽히고 유진그룹까지 끌어들이려는 거죠. 한태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은 후 얼굴색이 급변했다. 뭐라고? 확실해.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박만호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방금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재무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니가 차갑게 웃었다. 말도 안 돼. 유진의 장부는 천여막보다 깨끗해. 더 큰 문제는 한태준이 심호흡을 했다. 그가 20년 전 한태석 교통사고의 진실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차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손이 갑자기 주먹으로 굳어졌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누구요? 한태준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강혁 회장님. 당시에 제 삼촌과 아주 가까운 사이셨습니까?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전 임원 회의를 소집한다. 지금은 한 대표는 돌아가 주게. 한태준이 떠난 후 아버지는 밤늦도록 홀로 서재에 계셨다. 내가 차를 들고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왼쪽에 한태석은 잘생기고 우아했고 가운데의 박만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는 숨을 멈췄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아빠, 25년 전이다. 우리 셋이서 만성 실업을 공동 창업했지. 아버지가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중에 상장을 위해 박만호가 장부를 조작했어. 나와 태석이는 반대했고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태석이가 사고로 죽은 후 나는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독립해서 지금의 유진을 세웠. 나는 마침내 아버지가 왜 나와 박지훈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해했다. 그래서 박만호가 아버지를 계속 미워했던 거군요.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내가 사고의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했지. 그는 서랍을 열어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태석이가 죽기 전에 내게 보낸 편지다. 박만호가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나는 그 누렇게 변한 편지지를 보며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최유나 배우의 인물은 박만호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박만호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 이 판은 너무나 정교해. 마치 유진그룹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짠 것처럼. 언니가 갑자기 문가에 나타났다. 방금 알아냈어요. 진수룸살롱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진상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만호의 사촌 동생이죠. 하지만 자금 흐름은 한 해외 계좌로 연결되어 계좌명은? 나와 아버지가 동시에 물었다. MWW 인베스트먼트. 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스위스의 그 계좌와 이름이 같아요. 나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최윤아는 단지 미끼일 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짜 인물은 다음 날 새벽 도소월 기자의 단독 보도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최윤아의 성형전 사진, 학력 위조 증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최윤아와 박만호가 호텔에서 미뢰하는 영상을 폭로했다. 최윤아 박만호, 대리모 계약서 조작,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여론은 즉시 뒤집혔다. 네티즌들은 박씨 집안의 흑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유진그룹 기자회견. 내가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한태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창밖을 보세요. 아래층에는 클래식한 링컨 컨티넨탈이 서 있었고 차 옆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태준이 서 있었다. 내가 내려가자 그는 나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기자회견장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한태준은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최윤아의 성형 기록, 위조된 의료 기록, 수정 로그,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박만호가 그녀에게 지시하는 녹음 파일도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구했어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오늘 이후로 박만호는 감옥에 갈 겁니다. 제 삼촌의 복수도 끝나겠죠. 기자회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내가 막 연단에 올라서자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 부사장님, 불임으로 인한 복수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한태준이 갑자기 마이크를 빼앗았다. 저는 한태준, TH 인터내셔널 대표입니다. 이서연 부사장님에 대한 불임 의혹은 순전히 중상모략임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서류한 부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이 부사장님께서 지난달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생식 기능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한태준은 계속 말했다. 소위 대리모 계약서에 관해서는 그는 차갑게 웃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며 관련 의사 임미경은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층이 술렁였다. 나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덧붙였다. 박만호 회장께서 제 아버지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는 저희가 악의적인 비방임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영상을 재생하라고 지시했다. 박만호 회장과 최윤아 씨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공모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박만호는 최윤아에게 이서연을 쓰레기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불임 때문에 박씨 집안에 복수한다고 믿게 만들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태준은 나를 호위하며 떠났다. 주차장에 막 도착했을 때 언니가 갑자기 달려왔다. 뉴스 봤어? 박만호 경찰에 체포됐대. 나는 휴대폰을 열어 최신 뉴스를 확인했다. JN건설 전 회장 박만호 상업사기 위증 교사 혐의로 형사입건.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소월 기자였다. 부사장님, 진수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만성재단이라는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나는 사진을 클릭하고 숨을 멈췄다. 박지훈의 어머니 김미숙이었다. 역시 한 가족이 공모한 거였어. 언니가 이를 갈았다. 한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만호 배우에 아직 누군가 있습니다. 그 해외 계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즉시 집으로 돌아오너라. 중요한 발견이 있다. 유진그룹 본가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내게 편지 한 통을 건네셨다. 방금 누가 익명으로 보내고 갔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만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박만호 그리고 한태석이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음은 너다, 이강혁. 언니가 숨을 들이켰다. 이건 협박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선전포고다. 그가 한태준을 보았다. 한 대표, 아무래도 우리의 적은 같은 사람인 것 같군.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협력하죠. 협력합시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태석이를 위해서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 복수극은 이미 내 개인적인 원한을 훨씬 넘어선 두 가문 사이에 20년간 이어진 생사를 건대결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최윤아와 박만호를 조종하던 진짜 흑막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도소월 기자의 전화가 새벽 3시에 울렸을 때 나는 막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렸다. 부사장님, 뭔가를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고 배경에서는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씨 집안 옛집 지하실에 있어요. 거긴 왜 갔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녹음 기능을 켰다. 검은색 장부 한 권이요. 박만호가 20년간 저지른 모든 뇌물 기록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는 숨을 들이켰다. 잠깐만요. 여기 사진이 한 장. 전화기 너머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엎지른 듯한 소리였다. 이어서 도소월의 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젊은이가 있어요. 회장님, 박만호, 그리고 한태석이요. 뒷면에는 요트클럽 최후의 만찬이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버지는 요트클럽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도소월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부 사이에 피에 젖은 종이가 끼워져 있는데 한태석의 마지막 거래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 은행 계좌번호 같은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어요.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쿵 하는 문,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도소월이 짧은 비명을 질렀고 이어서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월씨, 도소월씨. 나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잡음뿐이었다. 그리고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나는 즉시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옷장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나는 이미 청바지와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도소월 기자가 위험해요. 박씨 집안 옛집 지하실에 있어요. 나는 말하며 보석한 밑바닥에서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아버지가 주신 초소형 추적기가 들어있었다. 바로 가겠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한태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10분만 기다려요. 같이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단추 크기의 추적기를 목걸이 펜던트 안에 넣었다. 그리고 언니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매 사냥 계획 가동.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암호로 최종 소탕 작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아래층으로 막 내려갔을 때 한태준의 차가 이미 별장 문 앞에 급정거했다. 조수석 문이 열렸다. 나는 차에 뛰어 올라탔을 때 희미한 피 냄새를 맡았다. 다쳤어요?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보았다. 제 피가 아닙니다. 그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차는 빗속의 밤을 질주했다. 방금 진술 음살롱에서 오는 길입니다. 진상철이라는 놈이 재미있는 사실들을 좀 털어놓더군요. 빗물이 차창을 때렸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만호는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진술을 통해 돈 세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했던 건 바로 그의 아내 김미숙이었죠. 나는 김미숙의 그 두껍게 화장한 얼굴을 떠올렸다. 온종일 보석이나 자랑하던 그 여자가 돈 세탁의 고수였다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태준이 나를 힐끗 보았다. 진상철 말로는 한태석 삼촌이 죽기 전에 박만호에게 해외에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나는 확 돌아보았다. 누구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박지훈보다 2살 많고 계속 해외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도착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옛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 속에 서 있었다. 마치 엎드린 야수 같았다. 우리는 뒤뜰로 돌아가 지하실에 작은 창문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도소월 기자가 들어간 입구일 겁니다. 한태준이 먼저 뛰어내리고 나를 받아주었다. 지하실은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희미한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바닥을 비추었을 때 갓생긴 핏자국이 보였다. 소월 씨. 나는 목소리를 낮춰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핏자국을 따라 철제 캐비닛 앞으로 갔다. 캐비닛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캐비닛 바닥에는 사진 몇 장과 검은색 장부가 흩어져 있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버지, 박만호, 그리고 한태석이 요트, 갑판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날짜는 한태석이 죽기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 보세요. 한태준이 장부를 펼쳤다. 안쪽에 끼워진 종이를 가리켰다. 이건 은행 계좌번호가 아니라 스위스 은행의 개인 금고 번호입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보다가 문득 장부 첫 장에 붙어있는 신문 스크랩에 주목했다. 젊은 기업가 이강혁, 만성시력 탈퇴, 파트너 박만호와 불화설. 찾았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긴박했다. 장부 중간 페이지를 펼쳤다. 박만호가 법의학자를 매수하여 한태석의 교통사고 감정보고서를 조작한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침 위층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인 채 철제 캐비닛 뒤에 숨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동반되었다. 젠장, 그야 더 멀리 못 갔을 텐데. 작은아버지가 장부를 꼭 찾으라고 하셨어. 박대리의 목소리였다. 손전등 빛이 지하실을 훑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한태준의 팔이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발소리가 철제 캐비닛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대리가 휙 돌아섰다. 누구야?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태준이 화분 하나를 집어 멀리 던졌다. 쨍그랑 하는 큰 소리가 났다. 박대리가 욕을 하며 그쪽으로 쫓아갔다. 가요. 한태준이 나를 끌고 다른 출구로 달려갔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지하실을 빠져나와 폭우 속에서 미친 듯이 차로 달려갔다. 막차에 탔을 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언니였다. 서연아,
박만호가 방금 보석으로 풀려났어. 그와 박지훈 모두 감시망에서 벗어났어. 조심해. 한태준이 엑셀을 3개 밟았다. 차는 빗속에서 미끄러지며 유턴했다. 나는 도소월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흐릿한 사진 한 장이었다. 장부의 한 페이지. 이강혁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그 뒤에 1년의 숫자가 따라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휴대폰을 한태준에게 건넸다. 박만호가 왜 특별히 아버지의 딸이라고 적어뒀을까요? 한태준의 얼굴색이 급변했다. 딸이 아니라 딸들입니다. 그가 노리는 건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당신 언니도. 나는 즉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도 걸었지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집으로 빨리. 차가 막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검은색 승합차가 갑자기 옆에서 들이받았다. 한태준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우리 차는 통제력을 잃고 가로등에 부딪혔다.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나는 승합차에서 복면을 쓴 3명의 남자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도망쳐요. 한태준이 찌그러진 차 문을 밀어 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쇠파이프가 그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그는 신음하며 쓰러졌다. 내가 돌아서서 도망치려 할 때 갑자기 달콤한 냄새가 났다. 젖은 수건이 내 입과 코를 막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사지가 점점 무거워졌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 내 목걸이를 뜯어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났다. 뒤통수가 쇠망치로 맞은 듯 아팠다.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가 금속 의자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버려진 창고 아니었다. 깼네? 박지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가 내 앞으로 돌아왔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손에 총이 들려 있었다. 총구가 나를 향했다.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동시에 손목을 몰래 움직여 보았다. 밧줄은 꽉 묶여 있었지만 내 위치에서는 허리띠,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었다. 휴대폰은 사라졌지만 다행히 그 추적기는 속옷의 비밀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다. 걱정 마. 곧 오실 거야. 박지훈이 신경질적으로 걸어다녔다. 이서연,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납치, 살인은 죄가 더 무거워질 텐데요. 누가 널 죽인대? 그가 갑자기 몸을 숙여 총구를 내 턱에 겨누었다. 나는 네가 유진그룹이 망하는 걸 똑똑히 지켜보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미 내 언니를 찾아갔어. 내 아버지는.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만호가 2명의 장정을 데리고 들어왔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더욱 음험했다. 이 부사장, 오래 기다렸소. 그가 부하에게 프로젝터를 켜라고 지시했다. 벽에 즉시 유진그룹 본사의 실시간 화면이 나타났다. 이제 좋은 구경이나 하시지. 화면 속에서 경찰 무리가 유진그룹 빌딩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박만호가 더이양양하게 웃었다. 3분 후 경찰은 한태석 살해 혐의로 이강혁을 체포할 거요. 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했다. 증거는요? 물론 있지. 그가 USB 하나를 꺼냈다. 이는 당시 크루즈선에 설치된 카메라의 감시 영상입니다. 내 아버지가 한태석과 다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내가 찡신이 준비한 목격자까지 더하면 나는 프로젝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모함을 당하고 언니도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 맞다. 내 그 기자 친구 말이야. 박만호가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지하실에서 봐서는 안 될 걸 봤더군. 그가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영원히 입을 다물었지. 도소월이 죽었다. 속이 메스꺼워 토할 뻔했다. 그 용감했던 소녀가 단지 진실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그런 표정 짓지 마. 박지훈이 내 목을 졸랐다. 너희 유진그룹이 우리 집안을 파산시켰어.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 갈 뻔했고 이건 너희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복이야.
나는 격렬하게 기침했다. 동시에 허리띠 가장자리의 천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언니가 준 초소형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몰래 그것을 꺼내며 시간을 끌었다. 박만호, 당신이 한태석을 죽인 건 돈 때문이었잖아요. 돈? 박만호가 차갑게 웃었다. 만성 실업 때문이었지. 한태석이 내가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을 알아냈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더군. 그의 눈빛이 갑자기 흐릿해졌다. 주제도 모르는 놈이었어. 내 손가락 끝이 마침내 칼날에 닿았다. 천천히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목의 밧줄을 끊기 시작했다. 시간이 됐군. 박만호가 프로젝터를 보았다. 내 아버지 차례야. 화면 속 경찰은 분명히 유진그룹 빌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곧장 박지훈의 어머니 김미숙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된 거야? 박만호의 얼굴색이 급변했다.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 틈을 타밧줄을 끝낸 속도를 높였다. 갑자기 내 휴대폰 벨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박지훈이 내 몸에서 빼앗아간 휴대폰이 지금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자 화면에는 언니의 이름이 떠 있었다. 박만호가 그에게 받으라고 눈짓했다. 스피커폰을 눌렀다. 박지훈. 언니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차분했다. 내 아버지에게 전해. 경찰이 방금 김미숙 여사를 체포했다고. 죄목은 돈 세탁과 살인 교사야. 그리고 너희가 내 동생을 납치한 그 창고. 천장이나 한번 쳐다봐.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천장 틈새에서 몇 개의 붉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격수의 레이저 조준경이었다. 불가능해. 박만호가 소리쳤다. 여기는 오직 내 신복만 아는 곳인데. 언니가 차갑게 웃었다. 내 그 운전기사 우리가 벌써 포섭했거든. 아, 그리고 서연이 목걸이에 있던 추적기 신호도 아주 안정적이야.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 그가 갑자기 내 옷깃을 잡아챘다. 이 계집애. 내 목걸이는 어디 있어? 이미 너희가 가져갔잖아. 나는 마침내 밧줄을 끊고 맹렬하게 칼날을 박지훈의 손목에 찔렀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만호가 그것을 보고 총으로 달려들었지만 창고 문이 갑자기 부서지며 열렸다.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무기 내려놔. 박만호가 총을 집어 나를 겨누었다. 다들 오지 마. 안 그러면 쏘아버릴 거야. 나는 그 틈을 타 박지훈의 무릎을 걷어찼다. 그는 신음하며 쓰러졌다. 박만호의 총구가 나를 향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위에서 총성이 울렸다. 저격수가 박만호의 어깨를 맞췄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섰지만 포기하지 않고 총을 들어 나를 조준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옆에서 인형 하나가 튀어나와 그를 들이받았다. 얼굴이 피투성이인 한태준이었다. 서연아. 문가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가 경찰을 이끌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다. 혼란 속에서 박만호가 갑자기 제압을 뿌리치고 총을 주워 아버지를 겨누었다. 이강혁, 네 딸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박만호였다. 아버지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20년 전에 내 손으로 널 끝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언니가 달려와 내 몸의 밧줄을 풀어주고 나를 꽉 안았다. 추적기가 효과가 있었어. 우리가 계속 신호를 감시하고 있었어. 나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한태준을 보았다. 그 사람 괜찮아요? 뇌진탕이야. 죽지는 않아. 언니가 입을 삐죽였다. 저 인간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네가 어디 있냐는 거였어. 아버지가 다가와 드물게 나를 안아주셨다. 이제 괜찮다. 나는 경찰차에 압송되는 박만호 부자를 보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아빠, 박만호에게 해외에 숨겨둔 아들이 또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색이 변했다. 네가 어떻게
당부에 쓰여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요트 사진도요.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창고를 떠날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박만호는 경찰차에 억지로 태워지고 있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고개를 들었다. 나와 마주친 그의 눈에는 광기의 어린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나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JN건설 본사 건물에 유리 외벽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 카페 테라스에 서서 인부들이 JN건설이라는 금색 간판을 하나씩 떼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빛나던 그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몇 조각으로 부서졌다. 마치 박씨 집안의 상업 제국처럼 감사보고서 나왔어. 언니가 태블릿 PC를 내 앞으로 밀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진진해. 화면에는 JN건설의 최근 5년간 자금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만성아동 재단이라는 자선 프로젝트가 유독 눈에 띄었다. 박씨 집안은 이 명목으로 8천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아동 의료에 사용된 금액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돈 세탁이군요. 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뿐만이 아니야. 언니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그들은 이 재단을 위장막으로 삼아 최소 7명의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했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재단의 홍보대사가 최윤아라는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인대회 출신의 그 여자가 아동 자선 사업을 대표하다니. 그녀가 임신한 배를 자랑하던 그 거만한 모습이 떠올랐다. 최윤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마침 그 얘기 하려던 참이야. 언니가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영상 속 최윤아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급히 공항고안 검색대로 향하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 몇 명이 그녀를 막아서며 가방 검사를 요구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경찰이 여행 가방의 비밀 공간에서 보석 더미를 꺼내자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건 내 거예요. 전부 박지훈이 선물한 거라고요. 경찰은 무표정하게 압수 목록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이것들은 박씨 집안의 압류 자산입니다. 총 가치는 약 120억 원에 달합니다. 최윤아 씨, 당신은 타인 재물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영상의 마지막은 최윤아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으로 끝났다. 그녀가 정성껏 관리했던 웨이브 머리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미스 코리아의 풍채는 온데간데 없었다. 꼴 좋다. 언니가 영상을 껐다. 아, 맞다. 법원에서 오늘 박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자산을 경매에 붙인대. 가볼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관심 없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시계를 보았다.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JN건설 채권단 회의요. 30분 후 나는 JN건설 빌딩 35층 회의실 주석에 서 있었다. 아래에는 은행 대표들과 투자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돈에 대한 갈망이 쓰여 있었다. JN건설이라는 이 기름진 고깃덩이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누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파산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JN건설의 모든 우량 자산을 인수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7개 프로젝트와 보유 토지를 포함해서요. 나는 비서에게 서류를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다. 다른 채권자들은 남은 자산을 비율에 따라 배분받게 됩니다. 대머리의 한 은행 대표가 손을 들고 반대했다. 이 부사장님, 이런 배분 방식은 유진그룹에 너무 편향된 것 아닙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을 보시죠. 만약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JN건설은 즉시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도표는 청산시 변제율이 30% 미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께서 받으실 돈은 훨씬 더 적어질 겁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유진이 제시한 방안은 이미 최대한 여러분의 이익을 보장한 것입니다. 이제 표결해 주십시오. 최종안은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 실장님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박지훈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친척 10여 명을 데리고 유진그룹 빌딩 아래에서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청한다고요?
정확히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유진그룹 빌딩 앞의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김미숙 여사는 보풀이 일어난 낡은 코트를 입고 박씨 집안의 여러 친척들과 함께 대문 앞 계단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즉시 무릎으로 기어와 마른 손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서연 아가씨, 아니, 이 부사장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의 주름은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박씨 집안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그의 아버지는 모두 감옥에 있고요. 제발, 제발. 나는 한때 거만했던 이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내가 유산으로 입원했을 때 그녀는 병실에 와서 첫마디로 애 하나 간수 못하는 게 라고 했었다. 3년 전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그녀는 박지훈이 병문안 가는 것을 막으며 재수없는 기운 옮으라고 했었다. 박 사모님, 일어나시죠. 나는 비서에게 휴지 한 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바닥이 차갑습니다. 김미숙 여사의 흐린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받아들었다. 그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옥상에서 투신하려던 사람이 결국 뛰어내렸다고 하더군요. 나는 빌딩 옥상을 쳐다보았다. JN 건설로부터 3년간 임금을 체불당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숙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무릎을 꿇으시려거든 꿇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는 길을 막지는 마시고요. 빌딩 엘리베이터에 들어서 저는 감시카메라 영상에서 김미숙 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니가 어느새 내 곁에 서 있었다. 통쾌할 줄 알았어요. 나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았다. 실제로는 아무 느낌도 없네요. 언니가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보았다. 복수는 술과 같아. 마실 때는 짜릿하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하지.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밤늦도록 홀로 사무실에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찬란했고 차량의 흐름이 강물 같았다. 나는 금고를 열어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지난 5년간 나와 박지훈이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이 들어있었다. 라이터에 불꽃이 솟아올랐다. 첫 번째 사진이 타기 시작했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고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길이 그의 얼굴을 할고 그리고 내 손을 마지막으로 사진 전체가 재로 변했다. 한 장, 한 장. 나는 우리의 과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한 장을 태우려 할 때 나는 뒷면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연, 이 생에서는 오직 당신뿐. 박지훈의 필체였다. 날짜는 우리 결혼 1주년이었다.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결국 그 사진을 태우지 않았다. 대신 금고에 다시 넣어두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한태준의 메시지였다. 스위스 은행의 개인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은 당신이 직접 와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내일 스위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창가로 갔다.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다.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올린 머리.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순진한 소녀는 박지훈의 배신 속에서 죽었다. 지금의 나는 이서연, 유진그룹 부사장이자 JN건설의 실질적인 지배자다. 나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다. 창밖의 불빛이 눈물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다채로운 빛의 무리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제 아버지에 의해 간접적으로 죽임을 당한 그 아이만 빼고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공항으로 출발하려 할 때 아버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서연아, 병원으로 좀 오너라. 도소월 기자가 살아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 밖 아버지와 한 경찰관이 대화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아버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오늘 새벽 교회의 한 폐창고에서 발견됐다. 심한 탈수 상태였지만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어떻게 혼자 탈출했대요?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박만호가 원래는 살해하고 입을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 떠나면서 감시인 한 명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도소월 기자는 감시인이 잠든 틈을 타 밧줄을 끊고 탈출했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열었다. 도소월은 침대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손목에는 밧줄에 쓸린 상처가 가득했다. 나를 보자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부사장님, 말하지 말고 일단 쉬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안전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게 베개 밑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비밀번호, 스위스은행, 개인금고. 나는 쪽지를 받아들었다. 위에는 1년의 숫자가 쓰여 있었다. 1998년 9월 15일, 한태석의 사망일이었다. 도소월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금고 안에 진실이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아, 비행기 시간 다 됐다. 나는 망설이며 도소월을 보았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돌아오시길 기다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아버지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 날짜를 알아봤다. 1998년 9월 15일. 한태석의 사망일일 뿐만 아니라 그는 잠시 멈췄다. 만성 실업의 상장일이기도 했어. 한태석의 죽음이 상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서연아, 어떤 진실은 네가 많은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까지도요? 그가 나를 깊이 쳐다보았다. 유진그룹 전체에 대한 생각까지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표정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 개인 금고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왜 도수월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에게 그것을 알리려 했을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태준이 보낸 사진이었다. 오래된 금속 금고. 문에는 MWW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최윤아의 이니셜이 아니었다. 태석, 강혁, 미령이었다. 법정 선고일. 나는 특별히 순백색의 샤넬 수트를 골라 입었다. 언니는 내가 마치 결혼식에 가는 사람 같다고 했다. 나는 그저 웃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이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피고인 박만호, 박지훈, 업무상 횡령, 상업사기, 상해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석의 박만호는 굳은 얼굴이었고 박지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5개월 전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재벌 3세는 이제 양쪽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양복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동시에 두 피고인은 원고 이서연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800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는 무표정하게 박지훈을 응시했다. 그는 확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놀라움,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법원 밖의 햇살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셨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거의 내 얼굴에 닿을 듯했다. 이 부사장님,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거액의 배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최근 선을 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배상금에 관해서는 전액 새로 설립될 서현 여성창업기금과 반가정폭력법률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선에 관해서는 네, 아버님께서 몇몇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소개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답은 즉시 새로운 질문 공세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벤틀리에 올라탔다. 언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주었다. 회장님이 주선해 주신 맛선남은 어땠어? MIT 출신 과학자라던데 괜찮았어요. 아주 예의 바르더라고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다만 너무 학구적이어서
30분 동안 양자 물리학에 대해 얘기했어요. 언니가 크게 웃었다. 보석이나 명품 가방 얘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녀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 맞다. 스위스 은행 개인 금고에 있던 물건들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 얘기하지 말아요. 차가 유진그룹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도착했을 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소월 기자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부사장님,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반드시 직접 개봉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열지 말고 기다려요. 바로 갈게요. 라고 답장했다. 도소월은 퇴원 후 내 개인 비서가 되어 박씨 집안 사건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서류 상자로 가득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책상 위에 손바닥만 한 소포를 가리켰다. 이거요. 발신인 정보가 없어요. 소포는 매우 가벼웠고 겉은 두꺼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작은 헝겊 인형이 들어있었다. 조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정교한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다. 인형의 가슴에는 바늘 한 개가 꽂혀 있었고 바늘에는 이미 말라붙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도소월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소포 안쪽을 살펴보았다. 쪽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언니가 즉시 보안팀에 전화해 CCTV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인형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인형이 입고 있는 수트는 내가 오늘 입은 것과 똑같았다. 누군가 오늘 아침 법정에서 나를 보았고 즉시 이것을 보낸 것이다. 박씨 집안에 남은 세력일까요? 도소월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박씨 집안의 핵심 인물들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잠깐만요. 박만호의 해외에 있는 그 사생아. 도소월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장부에 언급되어 있었어요. 마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즉시 집으로 돌아오너라. 중요한 일이 있다. 유진그룹 본가의 분위기는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몇 개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돋보기를 밀어 올렸다. 앉아라. 아빠, 저 오늘 협박 소포를 받았어요. 알고 있다. 아버지가 내 말을 끊었다. 그래서 널 오라고 한 거다. 그가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 한태준 대표가 방금 팩스로 보낸 서류다. 출생증명서 사본이었다. 이름란에는 박태우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란에는 박만호, 어머니란에는 왕미령.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진술음살롱의 전 사장.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리고 네 어머니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 나는 확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박만호의 사생아가 제 외가 쪽 친척이라고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혈연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나는 그 개인 금고 위에 MWW라는 글자를 떠올렸다. 태석, 강혁, 미령. 왕은 바로 왕미령이었다. 그녀와 한태석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서랍에서 누런 봉투를 꺼냈다. 모든 진실이 여기 있다. 하지만 서연아, 어떤 과거는 영원히 과거로 남겨두는 편이 낫다. 나는 묵직한 봉투를 받아들었다. 막 열어보려 할 때 아버지가 내 손을 눌렀다. 다음 주에 파리 패션위크에 가야지. 네, 유진에서 프랑스 브랜드 하나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가거라. 마음 좀 식히고 와.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돌아온 후에 이걸 볼지 말지 결정하거라. 파리의 늦가을은 유화처럼 아름다웠다. 패션위크 마지막 날 나는 백스테이지에 서서 유진그룹의 브랜드 인수 계약식을 감독하고 있었다. 모델들이 다음 시즌 신상을 입고 바쁘게 지나갔다. 공기 중에는 향수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부사장님, 계약 테이블이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 자리를 뜨려 할 때 곁눈질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한 청소부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색 테이프를 줍고 있었다. 그 걸음걸이, 그 색 바랜 금발. 최유나. 그녀가 확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눈앞에 최윤아는 기억 속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퉁퉁 부은 눈, 거친 피부, 구겨진 청소부, 유니폼. 이 부사장님.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꽝당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거만하게 굴던 그 상간녀가 이제는 놀란 새처럼 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일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제 발끝만 쳐다보았다. 네, 도망쳐 나왔어요. 박씨 집안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다녀서 티자형 무대에서 갑자기 음악이 터져 나왔다. 강한 조명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비췄다. 최윤아가 당황해서 돌아서서 도망치려다 바닥에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 캐소크 중앙에 세게 쓰러졌다. 워킹하던 모델이 하마터면 그녀를 밟을 뻔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그녀가 떨어뜨린 명찰을 허리 숙여 주었다. 위에는 청소원 비비안 모라고 쓰여 있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그냥 가게 두세요. 최윤아는 일어나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가세요. 내가 반복했다.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계약식은 순조롭게 끝났다. 끝난 후 나는 홀로 세느 강변을 걸었다. 가을바람에 플라타너스 잎이 떨어져 발치에서 맴돌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소월의 업무 보고였다. 마지막 줄은 한태준 대표님께서 언제 귀국하시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였다. 내가 막 답장하려 할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연. 상대방은 한국어를 썼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다. 끝난 줄 알았나?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나는 즉시 걸음을 멈췄다. 누구시죠? 1998년 9월 15일. 상대방이 그 숫자를 읊었다. 진실을 알고 싶나?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 왕미령이 어떻게 죽었는지.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나는 이국의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등골에서 한기가 솟아올랐다. 멀리 에펠탑의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나의 순진함을 비웃는 것처럼. 호텔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고 왕미령 사망을 검색했다. 결과는 거의 없었다. 20년 전 사회뉴스 한 줄뿐이었다. 롬살롱 여사장 의문의 추락사. 경찰 타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왕미령은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기사 구석의 사고, 현장 사진에는 경찰 통제선 밖에 서 있는 희미한 인형이 있었다. 픽셀이 낮았지만 그 윤곽은 분명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한태준이었다. 서연 씨, 박태우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바로 파리예요. 나는 창가로 가서 화려한 불빛의 파리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 익명의 전화, 최윤아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한태준의 갑작스러운 소식. 너무나 절묘했다. 한태준 씨. 내가 조용히 물었다. 왕미령 씨를 아세요? 전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참 후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제가 파리로 가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죠. 전화를 끊고 나는 이메일함을 열었다. 스위스에서 온 개인 금고 파일을 찾았다. 클릭하기 전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은 어쩌면 지금의 평온을 깨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개 너머의 햇살이 어쩌면 더 기대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화면이 밝아졌다. 첫 번째 스캔 파일은 4명의 젊은이가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 한태석, 왕미령, 그리고 낯선 남자 1명. 사진 뒷면에는 만성사남매 1995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낯선 남자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매는 박지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 파리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았다.